한국의 전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의 독특한 신용 구조였고 한 세대의 삶을 지탱한 제도였습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목돈만 있으면 집을 빌려 살 수 있었죠. 이 제도 덕분에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니어도 안정된 삶을 꿈꿀 수 있었고,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도 자금을 굴릴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시대, 그게 바로 전세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작동하던 이 특유의 전세 제도가 이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방법이 없었죠. 그때 생겨난 게 바로 전세였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목돈을 받아서 다른 투자를 하고, 세입자는 그 돈을 맡기는 대신 집을 얻는 구조. 당시엔 금리가 연 20%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은 그 돈을 은행에 넣기만 해도 이자가 쏠쏠했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훨씬 이득이었죠. 서로가 필요로 하는 완벽한 거래였습니다. 이 제도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10년 사이 2배가 되었고, 집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세라는 이름의 사금융을 통해 살 곳을 찾았습니다. 전세는 그렇게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고금리, 집값 상승, 산업화, 이 세 가지가 전세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불안했습니다. 전세는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제도였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서로의 돈으로 묶여있는 구조였죠. IMF 외환위기 이후 이 구조는 한 차례 흔들렸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월세라는 단어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전세를 믿었습니다. 집값은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그 오래된 믿음 때문이었죠. 2000년대 중반, 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전세의 구조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갭 투자의 시대였습니다. 1억 원짜리 빌라를 사면서 세입자의 9천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으로 자금을 메꾸는 방식. 실제 본인 돈은 1천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파산. 극단적인 구조였지만 당시 집값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빌라왕 같은 인물들이었죠. 수백 채의 집을 세입자의 돈으로 사들였고, 결국 시장이 꺾이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수백억 원의 피해, 그리고 수천 명의 청년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허그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허그는 5년 사이 100조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대신 물어줬고, 그 과정에서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회수가 되지 않고 집주인은 파산하거나 도피했습니다. 세입자의 안전망이 정부의 적자로 옮겨간 셈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뿌리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대출 보증. 정부가 나서서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보증해주자 은행은 더 이상 위험을 따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출은 쉬워졌고 돈은 넘쳐났습니다. 집값은 그 돈을 타고 치솟았습니다. 전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다시 전세가 오르는 순환. 모든 게 오를 때만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그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런던, 뉴욕보다 비쌌고, 국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소득보다 부채로 움직이는 시장, 그게 바로 한국 부동산의 실체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부동산 정책은 명확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전세를 무조건 지키려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나친 부채 의존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이었죠. 대출 한도를 줄이고 갭 투자를 막고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은 겁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시장을 얼어붙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사기를 줄이고 허그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던 빚의 사다리를 끊어낸 거죠. 또한 전세 대출 심사도 강화됐습니다. 과거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었던 돈이 이젠 꼼꼼히 따져야만 나옵니다. 대출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건 시장이 건강해지는 증거입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면 무리한 전세도 무리한 매매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과 전세가가 과열되는 구조를 막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이 넉넉하다면 전세금이라는 거대한 사금융이 필요 없어집니다. 집은 돈이 아니라 사는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들은 전세를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전세가 정상적인 경제 원리 위에서 작동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금리가 변해도 세입자의 돈이 위험하지 않은 구조. 이건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전세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빚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보증보험은 더 까다로워지고 전세 가율은 낮아지고 계약 조건은 투명해질 겁니다. 전세는 특권이 아니라 선택이 되고 위험이 아니라 제도적인 균형으로 남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전세는 진화된 전세입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정상적인 신용관계 속에서만 유지되는 형태.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 운용 수단이 되고 세입자에게는 확실한 계약 기반이 되는 구조. 그게 전세의 미래입니다. 이제 한국의 부동산은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 가장 위험한 전세 구조,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이 구조를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얼어붙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버블이 걷히고 진짜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전세의 시대는 끝나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과거엔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앞으로는 전세가 시장을 지탱하는 안정장치가 될 겁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지금의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세의 몰락이 아니라 전세의 재정의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누군가의 투기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전세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숙제입니다.